광주 MBC 아침 종합 뉴스. 1월 21일 월요일 아침 종합 뉴스입니다. 한전공대 입지를 결정지을 운명의 일주일이 시작됐습니다. 이번 주에 본격적인 심사 절차가 진행되고 최종 입지는 오는 28일 서울에서 발표됩니다. 광주 중앙공원 개발 특례 사업이 법적 분쟁으로 비화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오늘 오후에 광주시가 우선 협상자 변경 여부를 최종 결정합니다. 광양항이 개항 이후 최대 물동량을 기록했습니다. 세계 10위권 항만으로 진입할 수 있는 교두보가 마련될 수 있을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한전 공과대학 유치를 위해서 광주시와 전라남도가 치열한 물밑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본격적인 심사 절차가 진행되고 최종 결과는 오는 28일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한전공대 입지를 판가름할 운명의 일주일이 시작됐습니다. 한전공대 부지선정심사위원회는 광주시와 전라남도가 추천한 후보지 6곳에 대해 사전 서류 검토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인 23일에는 광주시와 전라남도로부터 후보지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을 청취하고 24일에는 오전과 오후로 나뉘어 후보지 6곳에 대한 현장 실사가 차례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후보지는 광주에서는 첨단 3지구와 도시첨단산단, 숭천보 1원이 거론되고 있고 전남에서는 전라남도 농업기술원과 산림자원연구소, 혁신도시 내 골프장 부지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한전공대 부지선정심사위원회는 1단계와 2단계 평가를 거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한 곳을 최종 입지로 결정합니다. 결과는 한전공대 설립지원위원회에 전달되고 오는 28일 오후에 송재호 위원장이 직접 발표할 예정입니다. 한전은 입지 선정이 마무리되면 한전공대 운영 방안 등의 계획을 담은 최종 용역 보고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광주 중앙공원 개발 특례 사업이 감사원 공익감사를 받을 예정인 가운데 광주시가 오늘 우선 협상자 변경 여부를 최종 결정합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민간공원 특례 2단계 사업 중앙공원 2지구 우선 협상자에 선정됐다가 자격을 박탈당한 금호산업이 제기한 이의 신청에 대한 수용 여부를 오늘 최종 결정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금호산업은 우선 협상자 취소 처분이 확정될 경우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본안 소송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광주 지역 환경단체들이 제기한 감사원 공익감사 여부는 서면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서 조만간에 결정날 예정입니다. KTX 노선 폐지로 쇠락한 광주역을 광주를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성장시키기 위한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시작됩니다. 광주시는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 공모사업에 선정된 광주역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역 뉴딜 사업은 광주역 일원을 되살리기 위해 기업 성장 지원 시설 건립과 녹지 환경 개선, 상업유통 거점 시설 육성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올해부터 2024년까지 지식서비스 산업의 거점인 스테이션 G 건립과 문화광장 조성 등을 마중물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겨울방학 동안 성면 철거 공사가 진행된 광주 지역 초중고등학교에 대한 전수점검이 진행됩니다. 광주시는 다음 달 말까지 성면 제거 공사를 실시하는 광주 지역 26개 학교를 대상으로 안전 관련 기준 준수 여부와 감리 준수사항 이해형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점검 결과 성면 제거 공사 업체나 감리업체가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작업 기준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작업 중지 또는 형사 고발 등 엄중 조치할 계획입니다. 광양항이 지난해 개항 이후 최대 물동량을 기록했습니다. 국제적인 경기 침체 속에서도 석유화학과 철강 수출량이 꾸준히 늘어났기 때문인데요. 올해 전망은 어떤지 박민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양항 컨테이너부두 지난해 기준 총 물동량은 3억 200만 톤을 기록했습니다. 여수 광양항의 물량을 합친 총 물동량으로 지난 1923년 여수항 개항 이후 최대 물동량입니다. 컨테이너 물량도 240만 TU로 지난 1997년 광양항 컨테이너부두 개장 이후 가장 많았습니다. 최대 물동량을 기록한 데는 국제경기 침체 속에서도 석유화학과 철강 수출 물량이 꾸준히 늘어난 효과가 컸습니다.
해운시장 경기 악화에도 불구하고 백정원 지난해 여수광양 개항일에 최대 항만공사 활동량인 글로벌 3억 마케팅 톤을 팀장입니다. 달성하였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제1의 수출입 관문항인 여수광양항이 물류산업 거점으로 성장하여 세계 10대 글로벌 항만으로의 진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흐름 속에 여수광양 항만공사는 올해 총 물동량 목표를 3억 1천만 톤으로 높여 잡았습니다. 하지만 광양항의 올 한 해 전망은 밝지만은 않습니다. 석유 철강 산업의 성장세가 둔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해운 경기 불황과 한진해운 파산으로 이중고를 겪었던 여수 광양항. 개항 이후 사상 최대 물동량 기록이 세계 10위권 항만 진입의 교두보가 될 수 있을지가 앞으로 관건입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신안 앞해도와 암태도를 잇는 천사대교가 오는 3월 정식 개통합니다. 다리와 연결된 4개 섬은 서울까지 가는 길이 반나절 거리로 단축됩니다. 문현철 기자입니다. 신안 앞에도 송공 선착장. 배를 타고 내리는 인파와 차량들로 하루 종일 북적거립니다. 자가용이 없으면 육지 나들이는 차와 배를 번갈아 타야 하는 불편은 기본이고 시간과 돈도 만만치 않습니다. 주유가 내렸을 때 신안 암태도에 우리가 사는 가야 되는데 김은태 꼭 가야 되는데 못 가요. 그러면 뭐 갈 수가 없어요. 천사대교의 개통은 이런 섬 주민들의 고립된 삶을 날려버릴 것으로 보입니다. 오는 3월 말 정식 개통식에 맞춰 서울에서 암태 간 직행버스 운행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버스는 서울에서 출발해 무안 운남을 한번 경유한 뒤 천사대교를 건너 암태 남강 선착장까지 운행될 예정입니다. 대부분 노선이 기존 고속도로 구간이라 운행 시간은 4시간 30분에 불과합니다. 배를 타고 또 버스를 두세 차례 갈아타야 갈 수 있었던 서울이 이제 지척에 있게 되는 셈입니다. 섬으로 들어가는 교통편, 또 다리 교통 주변에 있어서 정체 그런 것을 대비해서 여러 가지 대책들을 강구해 놓고 있습니다. 설 연휴에 맞춰 다음 달 1일부터 7일까지 임시 개통 시기에는 목포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암태 남강까지 공영버스가 수시로 다닐 예정입니다. 다리로 연결된 암태와 안자, 자음, 팔금 등 중부권 4개 섬 주민들이 고단했던 육지 나들이에서 벗어나게 됐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광주 지역 소매 유통업계가 설 명절 대목에도 불구하고 경기 전망을 어둡게 내다봤습니다. 광주 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경기 전망 지수를 조사한 결과 전분기보다 22포인트 떨어진 92로 집계됐습니다. 광주 상인은 설 대목이라는 호재가 있더라도 소비 침체와 최저임금 인상, 비용 부담 가중 등 소형 유통업체의 수익성 악화로 1분기 경기 전망 지수가 크게 떨어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설 대목을 앞두고 수산물 원산지 표시 권역별 합동 단속이 오늘부터 오는 28일까지 실시됩니다. 전라남도와 시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목포권과 여수권, 완도권으로 나눠 대형마트와 재래시장 음식점을 대상으로 제수용품과 선물 세트를 중심으로 한 수산물과 천일염의 원산지 표시 단속을 벌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광주 전남 지방은 모처럼 포근하고 공기도 깨끗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은 광주 영하 3도, 곡성 영하 6도 등으로 어제보다 춥지만 낮에는 7도에서 8도까지 기온이 올라 평년보다 포근하겠습니다.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도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 좋음 또는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한편 기상청은 건조한 날씨 속에 서해안을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다며 화재 예방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광주 지방 현재 기온은 영하 6도입니다. 백수진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연기자 정동환입니다. 가끔 그 사람이 떠오를 때면 저도 모르게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누구나 그렇지요. 그리운 사람이 보고플 때면 을에 하늘을 올려다보게 되는 것. 사람이 곧 하늘이기 때문이죠. 사람을 하늘같이 섬깁니다. 스카이 장례식장. 끊고 싶다는 마음만 있다면, 혼자 하기 힘들다면 광주 금연지원센터로 노크해주세요. 의료인이 함께하는 금연 캠프와 여성 흡연자를 위한 전문 상담은 모두 무료로 진행됩니다.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062-222-9030. 지금 시각은 8시 10분입니다.
황동현의 시선 집중. 황동현의 시선 집중 2부 시작합니다. 정치권이 개혁되기 위해서는 선거제도 개편이 마지막 희망이다라는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이 두 거대 정당은 답이 없습니다. 오늘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광주에 옵니다. 지역민들과 소통하고 또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국민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함인데요.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지금 서울에서 광주로 오는 기차를 타기 위해서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잠시 후 전화 연결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1897년 개항한 목포는 일제시대에 지어진 건축물 등 근대문화유산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대를 개항문화거리라고 부르는데요. 개항문화거리에 있는 이 건물 20채 이상을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 측근들이 지금 사들였다는 의혹들 때문에 우리 사회가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목포에서는 이 시민들과 시민단체들에서 이런 어떤 논란들 때문에 지역에 지금 제대로 활성화돼야 될 이런 공간들이 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지금 일어날까 걱정하고 있는데요. 그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목포문화연대 정태관 대표와의 인터뷰 오늘 준비되어 있습니다. 현직 교사들의 이 수업 실패 사례를 모은 책이 발간이 됐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의 아이디어로 만들어진 그런 책인데요. 일찍이 공모를 진행해서 교사들의 이 수업 실패 경험과 사례를 모았고요. 이것을 한 권의 책에 담아서 수업 혁신 사례집으로 제작을 했습니다. 이색적인 이 책에 관련한 이야기도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광주광역시 교육청 혁신교육과의 박성광 장학사의 인터뷰 준비되어 있습니다. 황동현의 시선집중 계속됩니다. 배달 라이더와 자동차 운전자 여러분, 안전한 교통문화 만들기 프로젝트에 함께 하실까요? 먼저 라이더분들은 출발하기 전 안전모를 꼭 씁니다. 반드시 신호와 규정 속도를 잘 지켜주세요. 다음, 운전자분들도 신호와 규정 속도를 잘 지키고 앞에 오토바이가 있으면 안전거리를 더욱 신경 써주세요. 또 차를 타고 내릴 때 뒤에서 오토바이가 오는지 꼭 확인해주세요. 함께 지켜주고 함께 만들어가는 교통안전. 교통문화 캠페인 도미노피자와 MBC가 함께합니다. 반도건설 김현욱입니다. 짓는 곳마다 이슈가 된 반도요보라가 드디어 광주에 찾아옵니다. 남구의 미래가치를 누리는 곳, 혁신 설계와 첨단 인공지능 ICT까지 와우! 미래가치도 생활가치도 유보라답게 남구 반도요보라 모델하우스 오픈 중. 문의 1800-0086 반도건설. 어우 추워. 여보, 농부갓잔 도라지 배즙 한잔 하세요. 역시 당신이 최고야. 애들은 유자 배즙으로 먹였어요. 나주 장수식품 농부갓잔 도라지 배즙 유자 플러스 배 아로니아 배즙으로 겨울을 건강하게. 나주 장수식품 061-332-9616. 노트북만으로 사업이 시작된다.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사무실 임대, 회의실 대관의 신개념 더워크 공유 오피스. 보증금 관리비 없이 월 최저 25만 원으로 회의실 카페를 누리는 풀옵션 사무공간 더워크 공유 오피스. 상무지구 우리은행 뒤편. 문의 1800-8062. 축제 파티가 있는 그곳엔 출장 뷔페 쿠바 하우스. 기업식 행사장, 맛있는 음식이 필요한 그곳에도 출장 뷔페 쿠바 하우스. 출장 뷔페 필요한 곳 전국 어디나 찾아가는 출장 뷔페 쿠바 하우스. 062-351-7711. 반도건설 김현욱입니다. 짓는 곳마다 이슈가 된 반도요보라가 드디어 광주에 찾아옵니다. 남구의 미래가치를 누리는 곳, 혁신 설계와 첨단 인공지능 ICT까지 와우! 미래가치도 생활가치도 유보라답게 남구 반도요보라 모델하우스 오픈 중. 문의 1800-0086 반도건설. 이 시각 출근길 교통사고입니다. 서문대로 백운교차로에서 대광여고 방향인데요. 백운교차로 지난 지점 2차로와 3차로에 걸쳐서 승용차 간 사고 발생했습니다. 백운교차로에서 대광여고 입구로 지나실 분들은 미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상무대로 화정사거리에서 농성교차로 방향 밀려 지나고 있고요. 빗골대로 우석교에서 개수사거리 방향으로도 신호 대기 차량들 길게 서 있습니다. 독립로 월산사거리에서 청교 방향으로도 제속도 내기 어렵고요.
무진대로 기아 자동차 사거리에서 광천 사거리 방향으로도 더딘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광주 집값을 한눈에 광주 1등 부동산 어플 사랑방 부동산 협찬 교통정보의 한아름이었습니다. 황동현의 시선집중 듣고 계시는 지금 시각 8시 15분 30초 막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두 거대 양당에 막혀서 지금 통과되지 못하고 있고 이야기되지 못하고 있는 이 선거제도, 선거개혁 제도 시스템에 대한 개혁 이야기들인데요. 연동형 비례대표를 주장하면서 지난 연말에 저희 손학규 대표가 단식을 하기도 했었죠. 그런데 아직까지 이 제대로 지금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이야기들이 시작되고 있지 못한 게 정치권의 현실입니다. 손학규 대표가 오늘 바른미래당의 손학규 대표가 오늘 광주에 온다고 합니다. 광주를 방문한 그 이유 그리고 연동형 비례대표를 중심으로 한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 오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서울이시죠? 지금 서울입니다. 네. 9시 20분 기차 타고 내려갑니다. 네, 9시 20분 기차로 광주를 오시는데 그 올해 들어서 지금 1월 이 저희 방송에 첫 출연하시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먼저 청취자분들 그리고 광주 시민, 전남 도민분들께 새해 인사 좀 먼저 하면서 시작을 할까요? 예, 우리 광주 민주주의의 성지입니다. 광주에 가게 될 때마다 항상 마음이 경건해지고 또 우리 광주의 정신을 어떻게 이어나갈 수 있을까? 또한 광주와 전남의 경제를 어떻게 일으킬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입니다. 네. 광주 시민 여러분, 전남 도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대표님께서 광주에 대한 애정도 좀 많이 가지고 계시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전남 강진에서 2년 살고 그러면서 또 제가 국회의원 되면서 첫 번째 이 1993년에 5.18 행사가 국가 행사로 처음 지정이 됐을 때 그때부터 국내에 있을 때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5.18 기념식에 참석하셨습니다. 네. 오늘 대표님 이렇게 광주를 또 방문하신 뭐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오늘 그 선거제도 개혁,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해서 지금 푸드트럭을 운영하고 손다방을 제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에게 차를 대접하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또 선거제도 개혁이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위한 또 하나의 첫걸음이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거기다 오늘 오전에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중소기업 신년 할애가 있는데 거기도 참석을 하고 오후에는 양동시장에 들러서 상인연합회 가서 광주의 경제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또 저희 말씀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광주형 일자리 때문에 광주에 갔었습니다만 광주형 일자리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못하는 것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많이 그래도 이런 광주형 일자리를 비롯해서 광주의 경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법을 제시해 오셨고 또 그것을 풀려고 노력도 정치권에서 하신 걸로도 알고 있는데 지금 오늘 이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서 이 홍보 트럭을 지금 이 푸드 트럭을 지금 오픈하고 시민들과 만나기 위해서 광주에 오신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 우체국 앞에서 충장로 우다방 앞에서 지금 푸드 트럭을 여신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 푸드 트럭을 운영하시는 겁니까? 11시 반부터 이제 1시에서 1시 반, 11시 반부터 합니다. 네, 뭐 지나다니는 시민들 그리고 또 우리 손 대표님을 점심 먹으러 나온 그 직장인들, 그 점심 식사하시고 들어가시는 길에 저희 연동형 동글레차 또 비례민주주의 커피 이런 차들을 드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점심 식사 후에 차 한잔 하시러 여기 충장로 지금 우체국 앞에 들리시면 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무료입니다, 물론. 왜 이렇게 지금 뭐 전국을 돌면서 푸드트럭을 운영하시면서 선거제도 개혁을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 입장에 되셨는지 한번 얘기를 들어볼까요? 지난 연말에도 이 단식도 하시면서 일단은 선거제도 개혁 쪽으로는 좀 가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의견이 모아지는 거 아니냐는 생각도 있었는데 그게 지금 잘 안 풀리고 있는 거죠? 저희가 바른미래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한다고 해서 의석수가 몇 개 더 늘어날지 오히려 줄진 모릅니다. 다만 우리가 촛불혁명으로 민주주의의 한 발전을 이뤘는데 이게 대통령만 바꾸고 정권만 바뀌었지 실제로
제도가 바뀌질 않았어요. 그래서 네. 대통령 중심 제도가 이제 뭐 더욱더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국회가 아무 역할을 못하고 있고 국회는 지탄만 받고 있습니다. 국회가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국정을 운영하는 데 중심이 되고 또 그것을 통해서 내각 장관들이 소신껏 일할 수 있는 그런 민주주의를 만들어야 된다. 국민의 뜻이 반영되는 국회 구성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선거제도를 바꿔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바꿔서 자 우리가 이 더불어민주당에 40%를 지원했다 그러면 300석에 40% 3, 4, 120석을 갖고 네. 가고 그 안에서 지역구에서 선출된 것이 만약에 80석이다 그러면 네. 80석은 지역구 40석은 뭐 비례대표 이런 식으로 하자고 하는 겁니다. 네. 지금은 네. 지난 뭐 여기 서울의 경우에 보면은 지방선거에서 서울시 의회가 110명인데 네. 더불어민주당이 50.2%를 차지했는데 그 실제 의석은 102석, 전체 92%를 차지했어요. 네. 이런 그 부조리를 이제 바꿔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결국은 민의의 왜곡을 막자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50% 그리고 사표를 줄이자 이런 그렇죠. 얘기죠. 민의의 왜곡을 국민들이 막고. 던지는 표수의 한 50%가 사표가 됩니다. 네, 사표를 막자. 취지가 굉장히 긍정적이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지지하고 있는 게 바로 연동형 비례대표제이고 그다음에 우리 대표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바른미래당에게 이익이 될지 손해가 될지 그건 아직 잘 모르겠다고 할 정도로 지금 정당의 이익을 떠나서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게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이야기될 수 있을 텐데요. 이게 왜 어려운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정치권 내에서 통과되기. 그 더불어민주당하고 제1야당이 지금 선거제도로 해야지 자기네들이 선거표 국회의원 수를 많이 갖는다 뭐 이런 생각인데 말이죠. 네. 정치라는 게 항상 바뀝니다. 여야당이 계속 바뀌고 또 어차피 지금 대통령제라고는 하지만 네. 여소야대는 불가피한 현실이 되어 있습니다. 네.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만 하더라도 대통령 취임하면서 4대 개혁을 얘기를 했는데 4대 개혁 뭐 한 발자국이나 나갔습니까? 왜? 국회가 통제가 안 되니까 그렇습니다. 네. 이제는 국회에서 큰 당 작은 당이 합의를 해서 합의제 민주주의를 통해서 국정을 운영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국회와 대통령이 따로 놀고 국정 운영이 안 되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합의제 민주주의를 위한 기초로 네. 국민의 지지에 따라서 의석을 마련하고 여당 이제는 여당이 국회 과반수를 얻는 시대가 이제 지나갔습니다. 네. 그럼 야당과 협의를 하고 합의를 이루어서 국정을 이루어야 된다. 그 기초를 네. 선거제도 개혁에서부터 만들자 이 얘기입니다. 네. 지금 선거제도 개혁은 대통령도 동의한 바가 있는데 지금 여당이 잘 움직이고 있지 않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그렇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도 연동형 비례대표제,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얘기했고 우리나라도 독일과 같이 합의제 민주주의를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그 뜻을 이어받아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합의한다, 동의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나 내일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거부를 하고 있으면서 명분은 국회의원 숫자 늘리는 거 국민들이 약간이라도 더 못 늘리게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좋습니다. 그러면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300석을 지역구 200석, 비례대표 100석 이런 식으로 나누는 그런 선거제도 개혁을 하자 이 얘기입니다. 근데 그런 거는 손도 안 대고 있어요. 네. 앞으로 그런 논의가 좀 더 활성화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손 대표께서 이 추운 겨울날 전국을 돌면서 이렇게 밥차를 운영하시면서 국민을 만나는 뜻이 좀 그런 선거제도 개혁에 반영이 됐으면 생각이 들고요. 지금 바른미래당을 이끌고 계시는데 지금 이 야당 특히 바른미래당의 이 지지율들이 굉장히 좀 미미한데 이 지지율 실은 국민의당으로 시작했을 때는 이 호남에서 상당한 지지를 얻었는데 계속 지지율이 빠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고민도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떤 의도,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당을 이끌어 가십니까? 네. 예, 바른미래당이 호남 광주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국민의당 때 국민의당을 만들어 주신 게 호남이고 광주에서는 100% 국민의당 국회의원을 만들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네. 바른미래당 통합하면서 우리 바른미래당의 호남을 제대로 존중하지 못하고 호남 국민들을
가볍게 본 겁니다. 이걸 크게 반성을 하고요. 네. 예, 우리는 민생을 위해서, 경제를 위해서, 또 호남의 경제 회복을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일한다는 그런 각오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 광주에 오셔서 많은 광주 시민과 대화를 나누시는 그런 기회가 되면 좋겠는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대표님을 어디로 찾아뵐 수 있습니까? 충정로 우체국 앞에서 1시에서 1시 반 정도까지 할 겁니다. 많이들 오셔서 따뜻한 차 한 잔 드시고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서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기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민과 함께 따뜻한 정말 차를 나누면서 좋은 그 대화를 나누는 시간 많이 가지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손혜원 의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일고 있는 목포의 구도심. 갖가지 문화재들이 산재해 있는 그런 문화재 보호구이기도 하는데요. 그리고 또 1,100억 원 정도의 이 국가 예산이 투입되면서 이 지역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졌던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이 최근의 논란들 때문에 혹시나 또 이 지역에서 제대로 된 활성화 사업들이 추진되지 못할까 하는 지역민들의 우려도 있다고 합니다. 직접 전화 연결해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목포문화연대 정태관 대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이 투기 의혹이 일고 있는 곳이죠.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하지만 투기 의혹에 이전에 굉장히 문화재로서 가치가 많은 곳으로 알려져 있는데 어떤 공간인지 먼저 얘기를 좀 해주시죠. 그 거리 이름은 1897 개항장이라는 이제 거리 이름인데요. 네. 이 지역은 일본 수탈의 상징적인 대표적인 건물입니다. 네. 그 당시에 일본인들이 수탈하기 위해서 그 도시를 형성한 곳이에요. 네. 목포는 특이하게 오구를 중심으로 조선인의 거리와 일본인의 거리가 이렇게 분명하게 나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북쪽으로는 조선인들이 살았던 거리, 지금 말하는 개항장 거리는 일본인이 살았던 거리입니다. 네. 그래서 이 거리는 아주 전국적으로도 독특한 도시 형성을 하고 있는 원도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개항 당시에 이렇게 지어졌던 적산 가옥들 그런 부분들이 많이 지금 남아있고 그것이 이 근대의 어떤 문화유산으로서 가치가 있는 그런 공간들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네. 이게 지금 근대 역사 문화 공간으로 이 문화 등록 문화재로 지금 지정이 됐고 또 국가에서 관심을 갖게 됐었는데 이 등록 문화재가 무엇인지 그리고 또 이 목포가 근대 역사 문화 공간으로 지정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도 좀 들려주세요. 문화재법이라든가 문화재는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합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국보 같은 경우에는 최고의 이제 그 급수가 있고요. 네. 그 밑에 이제 근데 건축물로서는 이제 등록문화재라고 있는데 등록문화재는 외형은 최대한 보존을 하고 내부는 인테리어를 통해서 주민이라든가 활용 방안에 그 문화재청 신고만 하면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이런 독특한 등록문화재입니다. 그래서 일반 주민들한테도 크게 규제를 주지 않는 등록문화재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생활이 가능하면서도 이 또 외부는 그대로 유지되는 그런 그 문화재라는 이야기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목포가 이제 이슈가 됐던 것은 지금 그 지역은 이제 문화재 공간, 공간이 조성되고 또 하나는 재생사업으로 해서 500억, 방금 역사 근대 문화 역사 공간으로 해서의 500억, 약 1,000억 정도 이렇게 투자가 될 예정인데요. 네. 이 이제 근대 역사 문화 공간은 문화재청에서 공모를 통해서 목포, 군산, 영주, 영주까지 해서 세 군데가 선정이 된 지역입니다. 네. 그중에 이제 목포가 가장 약 500억 원의 투자를 예정으로서 가장 많은 예산을 투여하게 되죠. 지정이 됐을 때 지역민들의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지역민들은 아무튼 재생사고와 같이 재생 뉴딜 사고가 물려있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이고 이 불 꺼진 우리가 말하는 항구에 새로운 하나 방향을 주지 않느냐 그런 많은 기대를 하고 있었죠, 사실은. 네.
뉴딜 사업을 통해서 목포의 어떤 경제를 또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까지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들을 많이 가지셨을 것 같아요. 그러죠.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최근에 이 손혜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투기 논란 때문에 굉장히 좀 이 목포가 시끄럽고 그다음에 전국의 관심을 받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십니까? 참 목포에서 의견이 다양합니다. 네. 외지인들이 와서 이렇게 이제 활성화시키는데 무슨 말이냐. 때에 따라서는 한 20개가 넘다 보니까 매입이요. 매입 20개 넘다 보니까 이거 아니다라는 의견들과 함께 양분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 이런 것이 또 갈등의 요소가 온 것에 대해서 참 안타깝죠. 그래서 제가 보는 시각에서는 제가 여러 차례 인터뷰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목포를 위해서 건축을 매입해서 박물관을 만들어 활성화시키겠다. 그 순수한 의도가 있을지언정 전혀 국회의원으로서는 문화관광부라든가 문화재청을 통해서 제도적 마련, 제도 정책을 만들어서 우선 이런 그 재생 사업에 활력을 불어넣었으면 이런 오해가 있지 않았을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것은 재생 사업이라는 것은 외지인들의 투자에 의해서 오다 보면 이런 것들이 자칫 잘못은 젠트리피케이션이 일어나게 됩니다. 결국은 그것이 뭐냐면 진정한 재생 사업은 다른 지역 사람들이 와서 건물을 사고 활성시키는 것보다도 지역민들이 공동체 형성을 통해서 이끌어 나가기 가장 건전하고 오래가는 이런 재정 사업이라고 저는 확실합니다. 지역민들의 소외에 대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우려를 이야기하셨는데 더불어서 그렇다면 지역민들이 이번에 이 투기 논란을 통해서 가장 우려하고 있는 부분들은 어떤 부분입니까? 이런 처음 이제 이 약 재생 사업과 문화공간 사업을 통해서 새로운 이제 원도심 활성화가 다시 일어나지 않느냐는 생각했는데 이 사업이 차질이 빚어질까 봐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많은 인터뷰에서 차질이 빚어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있는데 이럴수록 우리 시민들이 하나가 되어서 그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논란은 논란이고 사업은 사업대로 추진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번 논란들 때문에 혹시나 이런 사업 추진 또는 목포 내의 뉴질렸던 사업들이 위축돼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정치권에서 이 문제를 좀 풀어야 될 방법도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이 목포 출신의 국회의원과 또 손혜원 의원이 논란이 붙어 있기도 하고 박지원 의원과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더 안타깝기도 하는데 지역민들 그리고 우리 대표님이 생각하는 어떤 이 부분들에 대해서 합리적인 해결법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손혜원 의원이 어제 이제 탈당을 했잖아요.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으면 좋겠다. 우리 지역 목포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목포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지역에서 정말 무엇인가 한번 해보겠다고 하는데 손혜원 의원의 이런 사태와 관련돼서 저희는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해석하지 마시고 정책을 풀리지 않고 손혜원 의원이 투기냐 아니냐 많은 여론이 일어나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것은 법적이든지 이런 문제를 풀어야 할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문제를 정치권에서 정략적으로 풀 생각을 하지 말고 법은 문제가 있으면 검찰 조사나 이런 부분으로 풀 것이고 그다음에 풀어야 하고 그다음에 이 뉴딜 사업은 제대로 추진되어야 한다.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측면에서 또 지역민의 대표로서 지역민의 한 분으로서 이 청취자분들께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요. 한 말씀 해 주시죠. 얼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번 사태와 관련돼서 우리 지역민들이 갈등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참 답답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시민들도 이제 갈등의 해소를 풀고 하나로 갈 수 있는 이런 자세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청취자분들 지역민을 떠나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다른 지역의 청취자분들께서도 드릴 말씀이 있으시면 한 말씀 해주시죠. 우리 청취자분께서도요 진실은 밝혀질 겁니다. 그동안 많은 정치인들에 의해서 이래 진실들이 묻혀왔기 때문에 역사가 항상 애도됐지만 이번엔
지자체로서는 반드시 지역에 저희 목포에 미치는 양이 너무 컸기 때문에 네. 그 진실이 꼭 밝혀지기를 저 또한 바라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목포문화연대 정태관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사랑이 벌써 취직했다며? 동신대학교 IPP형 일학습 병행제 덕분이지. 현장 실습도 하고 학비도 벌도록 지원해주는 제도야. 사랑이도 IPP형 일학습 병행제로 실습 나갔다가 그 회사에 취직했어. IPP형 일학습 병행제? 어느 대학교? 드림앤 스마일 동신대학교. 뭐해? 괜찮은 직업학교 찾고 있어. 아직 호남 직업 전문학교를 몰라? 99년부터 13년 연속 우수훈련기관. 우리 쪽 공동훈련기관으로 재직자 향상 교육도 한대. 오, 역시 정보통인데. 하나 더. 지금 호남에선 국비교육생을 모집 중이래. 우와. 전남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에서는 경영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MBA 과정 신입생을 1월 1일부터 2월 1일까지 모집합니다. 전남대학교 MBA 과정에서 여러분의 새로운 미래를 설계하십시오. 062-530-1501에서 2번. 창의성이라는 것은 모든 것들을 다 창의성을 말로 하는 회사가 있고 여기가 회의실이야? 공간으로 경험하게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공간이 하는 말이 경영진이 하는 말보다 잘 들립니다. 사무환경이 문화를 만듭니다. 퍼시스 93.9. Feelings between the sheets. Why am I caressing my mama's knees? 세상을 보는 지역의 눈. 여러분은 지금 황동현의 시선 집중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황동현의 시선 집중에서는 방송 중 청취자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들도 받고 있습니다. 의견 주실 분께서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샵 2626번으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짧은 글은 50원 그리고 긴 글은 100원의 이용료가 들어갑니다. 황동현의 시선 집중 3부 시작하겠습니다. 교사들의 이 수업 실패 사례를 모은 책이 광주시 교육청에서 발간이 됐다고 합니다. 수업이 폭삭 망했다. 일명이 수업 폭망기 공모전을 통해서 여러 사례들을 모았고요. 이것을 한 권의 책으로 만들었는데요. 책 제목이 바로 교사 수업하다입니다. 굉장히 관심이 뜨거운 책인데 우리 지역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이 책에 대한 관심들, 교사들의 관심이 뜨겁다고 합니다. 관련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광주광역시 교육청 혁신교육과의 박성광 장학사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장학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광주광역교육청 장학사 박성광입니다. 재밌는 책을 발간을 하셨네요. 네네네. 네, 교사 수업하다. 이 책을 발간하시면서 사전에 이 교사들의 이 수업 실패 사연들을 모으셨다고 들었는데 성공 사례도 아니고 이 실패 사례를 모은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네, 교육청이 기존에 저희들이 자료를 우수 사례 중심으로 네네. 모집을 하고 장학 자료도 우수 사례 중심으로 발간을 해왔었는데요. 최근에 이제 사회적으로 실패에 대한 가치가 굉장히 높게 가치를 평가받고 있고 재조명되고 있어서 네. 선생님들이 이런 제안을 해주셨어요. 실패의 경험을 모아서 한번 공유해보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 네. 그래서 이러한 제안을 받아들여서 저희들이 이번에 실패 사례를 모으게 되었습니다. 네. 사례를 모으는 과정을 이 공모전을 통해서 모으셨다면서요. 네네. 네, 어떤 그 공모전 과정도 좀 소개를 해주세요. 어떤 뭐 공모전을 하셨었는지. 네. 저희들이 이번에 교사 수업하다라는 책을 발간하기 위해서 네. 선생님들의 수업 혁신 사례를 모집을 했습니다. 네. 이 과정에서 뭐 수업에 대한 실패했던 사례, 수업 나눔을 했던 사례, 그리고 수업 성찰을 했던 사례들을 모았는데요. 네. 특히 저희들이 이제 포커스를 맞췄던 부분이 선생님들의 수업 실패담, 즉 이제 수업 폭망기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극복했는지에 대한 사례들을 네. 저희들이 모았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선생님들이 확인 전화를 많이 해주셨어요. 네. 뭐 진짜로 수업에 실패한 사례를 써도 되는 거냐, 네네. 괜찮은 거냐라는 전화를 많이 주셨는데 다행히 많은 선생님들이 응모를 해주셨습니다. 네. 지금 이 책에는 그럼 몇 편 정도가 담겨 있습니까?
책은 두 종류입니다. 네. 초등편과 중등편으로 나누어져 있고요. 네. 모두 합쳐서 100편의 사례가 실려 있습니다. 네. 100편의 사례를 이렇게 실을 정도면 굉장히 또 많은 교사분들께서 본인들의 실패 사례를 공모해 주셨다는 이야기네요. 네네. 그만큼 관심이 높은 가운데서 이렇게 여러 사례들이 나온 것 같은데 좀 재밌을 것 같아요. 선생님들은 어떤 실패 사례들을 좀 가지고 계시는지 몇 가지 소개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책에 실렸던 사례들 네. 중에서 이제 몇 가지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요. 초등학교 선생님이신데 네. 봉산 탈춤을 주제로 한 역사 수업을 진행을 하셨어요. 네네. 선생님께서는 봉산 탈춤에 대한 문화적인 가치 그리고 이게 이제 어떤 내안을 담고 있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네네. 아이들하고 몸짓으로 표현하기로 했는데 네. 결국에는 수업 자체가 체육으로 끝나버렸다라는 이야기를 듣고요. 네. 또 이제 아이들의 자치 활동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네. 아이들에게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셨나 봐요. 네네. 그러다 보니 이제 마지막에 이제 한 아이가 네. 수업 소감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선생님 역시 리더는 아무나 하는 거 아닌 것 같아요. 너무 힘들 것 같아요라고 해서 네. 선생님이 수업이 좀 과하지 않았느냐라고 반성하시는 글도 보았습니다. 결과를 우리도 이렇게 해서 리더가 되고 싶어요라는 그런 결과를 나름 네, 원하셨을지 맞습니다. 모르겠는데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네요. 네네. 하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이 리더란 무엇인지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본인과의 어떤 리더의 어떤 그 자질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만들어진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이네요. 네, 그런 네.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 네. 전체 아이들이 일정한 방향으로 고르게 성장하는 것을 네. 고민을 해야 되는데 네. 일부 학생들이 너무 일찍 자신의 자질에 대해서 포기한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모든 과학의 어떤 성과물들도 실패 속에서 또 새로운 성과물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이 선생님들의 이 그 수업의 실패담들을 담은 책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책을 직접 본 선생님들, 다른 분들의 반응, 다른 교사분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책을 쓰셨던 선생님들은 일단 자신의 사례가 책으로 나온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고요. 네. 타시도에 보급되었을 때 타시도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네. 광주광역시 교육청을 응원한다는 메시지를 많이 보내주셨어요. 네. 그리고 실패한 것에 대한 두려움을 네. 단순히 두려움으로 가지고 있을 것이 아니라 같이 자신의 실패 사례를 나눔으로써 다른 사람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네. 우리도 한번 시도해보고 싶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결국 방금 장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실패를 해보고 그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면 성공도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굉장히 귀감이 되는 책이 아닌가 싶고요. 방금 타시도 선생님들과 이런 것도 나누셨다고 이야기하셨는데 다른 지역의 선생님들께서도 이 책을 접하고 이 책에 대한 주문들을 좀 많이 하십니까? 네네. 저희가 지금 책이 나오고 난 다음에 SNS상에서 먼저 홍보를 했었는데요. 네. 저희가 이 책을 그때 당시에 한 200여 권 정도를 저희가 배부를 했었고요. 네. 그리고 며칠 전에 이제 언론에 보도된 이후로는 그 이후로 약 200여 권 정도가 더 나가면서 중등편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제 보내드릴 책이 없을 정도예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 이야기는 1차적으로 교육청에서 이러한 시도한 사례가 네. 기존의 관행에서 벗어나서 참 신선했다라는 내용이 있고 네. 자신의 시도에서도 이러한 시도들을 같이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을 많이 내주셨습니다. 중등편 같은 경우에는 보내드릴 책이 없을 정도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럼 몇 권 정도를 찍으셨죠 이번에? 저희가 초등편, 중등편 합쳐서 이번에 2,000권을 찍었습니다. 네, 2,000권인데 벌써 선생님들 관심 속에서 지금 보내드릴 책이 없을 정도라고 이야기하니까 또 그러면은 재판을 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이 책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제 예산을 확보하고 난 다음에 네. 발간된 책이기 때문에 같은 책을 발간할 수는 없고요. 네. 올해 또 다른 계획을 가지고 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작업을 계속 하시면서 우리 장 박사님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여러 가지 생각도 하셨고 의미에 대해서 고민도 좀 하셨을 것 같은데요. 이런 사례집이 갖고 있는 의미 그리고 이런 작업들이 갖고 있는 어떤 결과들이 주는 메시지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단은 이번 작업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의 의견을 저희들이 반영을 했는데요. 네. 저희가 이제 수업혁신 정책을 추진해 나가면서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철학이 하나 있습니다. 네. 그건 현장의 선생님들이 교육의 전문가다라고 인정하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함께 공감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수업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네. 선생님들과 함께 이 책을 작업하게 되었고요. 네. 교사의 전문성을 신장해오던 방식이 기존에는 연수라든지 연구의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 그게 아니라 선생님들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실패 경험까지 나눌 때 네. 정말로 필요한 교육 공동체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그 과정에서 나온 게 이번에 사례집이라고 볼 수 있고요. 앞으로도 이런 과정들, 바로 그 고민 속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활동들 계획하고 계신 게 있으시겠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네, 어떤 계획들 갖고 계시는지도 한 말씀 해주시죠. 2019년에는 저희가 이제 대대적으로 수업 혁신 정책이라고 해서 네. 추진을 해나갈 계획이고요. 네. 각 학교별로 선생님들의 전문성 신장을 해서 네. 학교에서 자발적으로 전문적 학습 공동체가 구축되는 것을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네. 그리고 학교 밖에서는 선생님들의 수업 나눔 운동, 서평 나눔 운동, 네. 그리고 학습 사례 공모, 각각 사업들을 진행하면서 선생님들이 학교 안과 밖에서 자신의 수업 전문성 신장을 해서 노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네. 더불어서 저희들 뭐 최근에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 이야기도 했었는데 저희 모두의 스카이캐슬 결국은 이 공교육이 무너지면서 사교육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침잠하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고 그러는데 이런 여러 가지 교육적인 활동들 선생님에 대한 어떤 교육 능력이나 신장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 공교육을 좀 정상화시킨다. 이게 바로 광주시 교육청이 지향하는 방향성이 아닌가 싶은데요. 관련해서도 이 교육청이 갖고 있는 어떤 공교육의 활성화와 공교육이 제대로 뿌리내리게 하기 위함에 대한 고민들 어떤 거 하고 계시는지도 한 말씀 더 해주시겠습니까? 네네.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학생입니다. 네. 학생들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성장해 나가느냐 는 교육의 가장 큰 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아울러서 학생들의 성장을 위해서는 선생님들의 전문성 신장과 그에 따른 다양한 지원들이 필요한데요. 저희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이 지속적으로 꾸준히 연구할 수 있는 기반들을 만들어주는 선생님들이 연구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 외에도 2019년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공부하는 공간에 따라서 공간을 좀 더 많은 변화를 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기존의 학교라는 공간이 그 네모라는 걸로 이렇게 치부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가지고요. 아이들이 공간을 통해서 아이들이 성장하고 바뀔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공간 혁신도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꼼꼼한 고민들이 정말 교육 현장에서 잘 반영됐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광주광역시 교육청 혁신교육과의 박성광 장학사와 함께했습니다. 매일 시간 다양한 남도의 소식을 만나고 있죠. 오늘은 전남 동부권 소식 준비합니다. 여수신문 박성태 국장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국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차범근 전 국가대표 이 축구 감독이 17일 고흥을 방문했네요. 이 고흥을 방문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네, 그 17일 날 이렇게 그 차범근 전 국가대표 감독께서 그 고흥을 방문했는데요. 네. 그 박지성 공설 운동장을 그 깜짝 방문해서 그 동계 전지훈련 중에 그 유소년 축구 선수들을 그 격려를 했습니다. 네. 그 이날 그 차전 감독의 방문은 그 차전 감독 제자인 그 김성국 고흥 FC 감독을 격려하기 위해서 그 고흥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네. 차전 감독이 그 이날 고흥에 오면서 이렇게 고흥이 좀 들썩거렸습니다. 네, 그랬을 것 같습니다. 네. 약 한 3시간 가량 이렇게 머물렀는데요. 이날 그 차전 감독은 그 유소년들에게 건강하게 훈련에 전념해서 그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축구 선수로 성장해주기 바란다. 이런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했는데요. 네. 그 차전 감독도 역시 그 초등학교 시절에 이렇게 그 축구를 통해서 부자가 되는 꿈을 꿨다고 합니다. 네. 그 2018년 그 대한민국 이렇게 스포츠 영웅으로 선정된 그 차전 감독은 차범근 축구상과 또 차범근 축구교실 이런 것들을 운영하면서 그 유소년 축구 발전을 위해 그 현재 힘을 쓰고 있는데요. 네. 고흥은 그 온화한 기후와 건강한 먹거리, 스포츠 인프라를 그 잘 갖춘 고흥은 이번 시즌 동안 축구 16개 팀, 그다음에 야구 18개 팀 등 총 43개 팀의 그 전지훈련팀이 찾아와서 그 20억 여원에 그 달하는 경제 효과가 그 기대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네.
올해 말경에 이렇게 여수와 고흥이 또 다리가 연결되면은 네. 더 많은 그 전지훈련팀이 찾아올 걸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고흥군 관계자는 동계 훈련 최적지인 고흥을 차범근 전 감독이 직접 방문해줘서 너무 감사하다면서요. 네. 이날 어린 선수들이 자신감을 갖고 더욱 열심히 훈련에 매진해서 제2의 차범근 같은 영웅이 탄생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또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고흥 그리고 여수 이렇게 따뜻한 곳이기 때문에 동계 스포츠 이렇게 훈련지로선 최적지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많은 팀들이 좀 참여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차범근 감독은 여수를 평소에도 자주 방문한다고 하는데 주로 여수 어디를 찾으시는 건가요, 그분이? 네. 주로 금오도를 자주 이렇게 가셔서 낚시를 하고 있는데요. 네. 차정 감독의 아내 오은미 씨 고향이 바로 여수입니다. 네. 오은미 씨 아버지께서는 생전에 과자 제조 공장을 여수에서 했는데요. 이렇게 과자를 이렇게 제조를 하게 되면 주로 남해나 고흥 이렇게 멀리 배로 이렇게 실어 나르기도 했답니다. 네. 그래서 고흥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익숙한 장소라고 이렇게 이날 말을 했었는데요. 이렇게 차범근 전 감독께서 이렇게 내려오시는 것은 김정은 전 명지대 교수의 인연 때문인데요. 네. 베스트셀러로 잘 알려진 가끔은 격하게 애로워야 한다. 예, 저자인 김정은 교수는 몇 년 전부터 서울 생활을 청산하고 여수 화양면에 작업실을 마련해서 여수에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작업을 여수에서 하시면서 조선일보에 여수 만만이라는 연재 칼럼을 쓰고 있는데요. 상당히 인기가 있어서 인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여수에서 작업실을 하는 동안에 이제 금오도를 방문했었는데요. 김정은 교수께서 금오도의 매력에 너무 빠져서 또 그쪽에 또 작업실을 이렇게 하는 지금 작업실을 짓고 있는데요. 네. 그의 대표적인 지인들로 알려진 차범근 부부나 영화배우 안성기 씨 이런 분들 비롯해서 기업인들이 이렇게 자주 방문하다 보니까 여수가 이렇게 금오도가 상당히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또 안성기 배우 같은 경우는 김정은 교수의 권유로 지난해 여수 국제 아트 페스티벌 홍보대사를 맡기도 했습니다. 네. 이 김정은 교수 이 심리학 전공하고 대중 강사로서 유명한 그분 아니겠습니까? 예, 그분이 또 여수에 살고 계시면서 지인들이 많이 방문하고 또 이게 관광자원과 연결될 수도 있는 것이고 금오도를 또 홍보하는데 굉장히 효과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리고요. 다음은 이 여수 등 이 민주당 지역위원회 지역위원장 선정 관련 소식이 좀 들어와 있는데 그것 소식도 좀 정리를 해 주시겠습니까? 예. 더불어민주당이 여수를 비롯해서 전국 20개 지역위원회 지역위원장 후보 공모를 마치고요. 이번 주 내 조직 강화 특위가 각 지역위원장을 선정을 합니다. 네. 이 전남 지역에서는 전남 여수시, 갑 여수시을, 광양, 곡성, 구례 등이 세 곳에 이렇게 지역위원장을 이번에 선정하게 돼 있는데요. 네. 경쟁이 현재 너무 치열하다 보니까 상당히 가열된 상태입니다. 특히 전남 광양 곡성 구례 지역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경쟁률, 한 8대1 정도의 경쟁률을 보이다 보니까 상당히 과열이 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22일 날 면접을 마치고요. 지난주에 각 지역에 실사를 했었는데요. 22일 날 면접을 마치고 23일경에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최종 선정할 것으로 현재 내다보고 있습니다. 잠깐 후보자들을 좀 살펴보면요. 여수 갑 지역에서는 김유아 민주당 여성위원회 상임 대표, 김점유 전 국가발전위원회 자문위원, 이신남 전 국회의원 보좌관, 주철현 전 여수시장, 한정우 현 여수갑 지역위원회 직무대행, 한현석 고려 종합기술 대표 등이 지원해서 6대1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고요. 여수울은 권세도 전 서울 영등포 경찰서장, 김순빈 전 여수시 의원, 김영곤 전 전남도의원, 박한규 민주당 부대변인, 정기명 전 여수울 지역위원장이 출사표를 내서 5대1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8대1로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이고 있는 광양, 곡성, 구례 지역의회는 네. 김재유 전 지역위 부위원장, 김종대 전남도당 부위원장, 네. 박근표 전 YTN 총무국장, 박상호 광양버스터미널 대표, 서동용 변호사, 서종식 변호사, 네. 안준노 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상임감사, 이용재 전남도의장 등이 현재 출사표를 낸 상태입니다. 네. 내년에 또 이 총선이 있기 때문에 지역위원장 관련해서 이 지역위원장이 데려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또 많고 치열하네요. 네, 경쟁도. 네, 그렇습니다. 권오봉 여수시장 그리고 정현복 광양시장은 지금 현재 더불어민주당 소속이 아닌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알고 있는데 이분들의 복당 여부는 어떻게 됐습니까? 네, 권오봉 여수시장이나 정영복 광양시장은 평소 복당을 빠른 시일에 하겠다. 지난해 연내하겠다 이렇게 했었는데 거의 미뤄졌었습니다. 사실. 네. 그래서 지난 13일 날 민주당 당원 자격 심사위원회가 회의를 열고 입당 신청을 한 전남 지역 기초 단체장 4명에 대해서 심사를 벌였는데요. 네. 박우량 신앙 군수의 복당만이 허용이 되고 권오봉 여수시장과 정영복 광양시장, 정종승 장군수에 대해서는 심사를 현재 보류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여수신문 박성태 국장과 함께했습니다. 반도건설 김현욱입니다. 짓는 곳마다 이슈가 된 반도일보라가 드디어 광주에 찾아옵니다. 남구의 미래 가치를 누리는 곳, 혁신 설계와 첨단 인공지능 ICT까지 와우! 미래 가치도 생활 가치도 유보라답게 남구 반도일보라 모델하우스 오픈 중. 문의 1800-0086 반도건설. 반도건설 김현욱입니다. 짓는 곳마다 이슈가 된 반도일보라가 드디어 광주에 찾아옵니다. 남구의 미래 가치를 누리는 곳, 혁신 설계와 첨단 인공지능 ICT까지 와우! 미래 가치도 생활 가치도 유보라답게 남구 반도일보라 모델하우스 오픈 중. 문의 1800-0086 반도건설. 황동현의 시선 집중에서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어떤 제보 그뿐만이 아니고 이 주변의 문제점이나 부조리에 대해서 직접 방송에 출연해서 문제를 좀 제기할 그런 시민 기자들도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는 분들은 저희 광주 MBC 홈페이지 황동현의 시선 집중에 들어오셔서 참여하게 글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동현의 시선 집중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반도건설 김현욱입니다. 짓는 곳마다 이슈가 된 반도일보라가 드디어 광주에 찾아옵니다. 남구의 미래 가치를 누리는 곳, 혁신 설계와 첨단 인공지능 ICT까지 와우! 미래 가치도 생활 가치도 유보라답게 남구 반도일보라 모델하우스 오픈 중. 문의 1800-0086 반도건설. 안녕하세요. 배우 박진입니다. 우리가 매일 보는 텔레비전, 귀로만 들어도 눈으로만 보아도 즐거움의 크기는 작아지지 않도록 미디어의 세상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장애인 방송 서비스로 모두가 동등한 세상을 만들어갑니다. 시청자 미디어 재단. 일찍 나오셨네요. 이른 새벽 셔터를 올리는 가게 사장님의 아빠 왔다. 두 팔 벌려 아빠를 반기는 아이의 늦은 밤 도서관에서 기지개를 켜는 청년의 오늘의 우리를 일으켜 세우는 힘. 100년을 이어온 3월 1일 그날의 힘입니다. 1919년 국민이 지킨 나라, 2019년 국민이 이어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2019 광주 MBC 7대 기획. 하나, 지방 분권시대 연중기획보도 지방이 힘이다. 광주 전남 지역의 풀뿌리 민주주의를 위한 시민들의 노력을 보도합니다. 둘, 제18회 2019 광주 피나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 중계방송 오직 MBC에서만 독점 중계합니다. 셋, UHD 핑크피쉬 프로젝트를 통해 근본적인 전라도의 맛을 탐구합니다. 넷, 3.1절 100주년 기획 타카하시의 작은 방. 진실을 밝히기 위한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의 감동 스토리가 펼쳐집니다. 다섯,
5.18 39주년 다큐 영화 5월 소나무 합창단, 5.18 광주 민주화운동의 또 다른 희망을 노래합니다. 6. UHD 다큐 세계지질공원을 통해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된 무등산의 새로운 가치를 조명합니다. 7. 2019 정율성 동요 경연대회, 광주 출신 작곡가 정율성 그의 음악을 노래합니다. 세계로 뻗어나가는 광주 MBC, 2019년에도 광주의 빛을 더욱 밝히겠습니다. AM 819kHz, 표준 FM 93.9MHz, 광주 MBC 라디오입니다. HLCN. 친구처럼 다정한 연인처럼 MBC 문화방송. 여러분의 다정한 친구 광주문화방송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